자, 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강의 영상을 날리는 바람에 동영윤리 파트를 EBS로 띄웠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EBS가 훨씬 더 듣기도 편하셨을 텐데 다시 굳이 또 인강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은 제 제자들이니까 제가 수업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다면 EBS 강의로 좀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지난 시간에 동양 윤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서양의 윤리를 배워볼 겁니다. 서양의 윤리는 크게 4가지 사상 명도를 배울 거예요. 작년까지는 6가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4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첫 번째 공리주의 한번 봅시다. 자,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선 공리주의 시작하기 전에 공리주의 하면 여러분이 딱 아셔야 될 거는 일단당 8글자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 8글자가 뭐냐면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공리주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예인데,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아마 읽으셨을 것 같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비유를 한번 들어서 공리주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차 운전수이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멈출 수 없는 기차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차가 지나가는 선로 앞에는 지금 5명의 작업원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내 기차가 그 5명을 덮칠 것 같아요. 기차에 덮쳐진 5명은 당연히 모두 다 목숨을 잃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다행히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기차의 선로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른 선로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로에는 1명의 작업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기차를 그냥 그대로 둬서 5명의 작업원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차를 틀어서 1명의 작업원을 목숨을 잃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가지지만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누군가는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낫지 않느냐. 누군가는 그래도 1명의 목숨도 목숨이 아니냐 이러면서 아마 그 결정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마 뭐 롤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어차피 킬을 할 거면 펜타킬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5명의 목숨을 해칠 분도 계실 거고 이럴 것 같은데, 자, 이런 사고방식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망설이지도 않고 5명이 아니라 1명 쪽으로 기차를 틀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리주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행위의 결과가 많은 양의 쾌락을 주거나 적은 양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 그게 바로 선한 행위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공리주의는 내 행동의 결과가 많은 양의 행복 혹은 적은 양의 고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공리주의 기본 입장 아시겠죠? 공리주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좋아해. 그리고 고통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인 거죠. 그렇다면은 많은 쾌락과 적은 쾌락 중에는 뭐가 좋겠어요? 쾌락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이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수의 행복이 선이다. 그럼 다수의 행복이 어떻게 해야 선이냐? 자, 간단하게 공리주의는 내 행위의 결과가 선해야 선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결과가 선한지 안 선한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결과적으로 다수의 행복이 산출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자,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고 여러분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경우 있겠죠. 한 명을 희생시켜서 여러 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 때 공리주의는 망설이지 않고 한 명을 희생시키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세계사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류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고대 로마에서 콜로세움에서 노예들과 사자, 호랑이, 그 다시 뭐 호랑이가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와 같은 맹수랑 싸움을 붙여서 노예가 맹수들에게 찢기는 광경을 보면서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즐거워했죠. 공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명이 고통받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즐거워요. 그러면 공리주의는 결과적으로 다수가 행복하니까 선한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여러분. 자, 무슨 그런 이상한 이론이 다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리주의의 매력은 아무래도 굉장히 심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 몇 가지를 제외하자면은 우리가 정말 직관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는 행복의 양은 많이 늘리는 게 좋고 고통의 양은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손을 들게 안 해봤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봤다면 분명히 아까와 같은 기차 상황에서 5명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1명을 희생시키는 쪽을 택한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여태에 뭐 몇 년간 학생들한테 물어본 바로서는 다들 1명을 희생시키는 쪽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우리가 금방금방 떠오르고 상식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공리주의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자, 공리주의는 사실 이것만 알면 뭐 공리주의의 대부분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공리주의의 종류 한번 살펴보면서 공리주의를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자, 공리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공리주의는 여기 벤담이라는 사람의 양적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벤담, 제레미 벤담이고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공리주의라고 불리는데, 자, 공리주의 중에 양적 공리주의의 핵심은 쾌락은 오직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 쾌락이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쾌락 간에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벤담의 초기 공리주의는 내가 사람을 때려서 얻는 쾌락이든 사람을 도와서 얻는 쾌락이든 같은 종류의 쾌락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때릴 때도 쾌락을 얻고 사람을 도울 때도 행복을 얻는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나는 한 번에 여러 명을 때릴 수는 있지만 한 번에 여러 명을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한 번에 여러 명을 때려가지고 많은 쾌락을 얻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쾌락은 한 종류라 비교와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입니다. 그리고 양적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법률적 제재를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양적 공리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쾌락을 한 종류로 봤다는 거, 그래서 계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양적 공리주의 뭔가 굉장히 허술하죠.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사람을 때려서 얻는 쾌락이랑 뭐 사람을 도와서 얻는 쾌락이랑 그게 종류가 같을 수 있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문학 작품을 읽고 얻는 쾌락이랑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워서 얻는 쾌락이랑 이거는 뭔가 다르지 않나?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다른 공리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밀의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밀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다. 쾌락이 한 가지 종류가일 리가 없다. 쾌락은 양의 차이도 있지만 질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질에도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자, 내가 만화를 봐서 얻는 쾌락과 내가 배고픔을 달래서 얻는 쾌락, 이 둘 중에 어떤 쾌락이 좋을 것이냐? 질적 차이는 이렇게 비교한다고 합니다.
두 쾌락을 모두 접해본 다수에 의해서 선택받은 쾌락이 질적으로 우수한 쾌락일 것이다. 즉, 만화를 봐서 얻는 쾌락과 배고픔을 해소해서 얻는 쾌락을 비교할 때는 그 둘을 겪어본 모두에게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만화를 볼 때 얻는 쾌락이 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게 더 질이 높은 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밀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밀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인간의 범주는 달랐을 겁니다. 밀은 정말 영국 역사에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재였거든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되는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다수에게 물어보면 질적 차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밀의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질적 공리주의를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적 공리주의는 질적 공리주의니까 질적인 차이만 따졌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질적 차이를 강조했지만 양적 계산 역시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에요. 쾌락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공리주의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공리주의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배운 두 가지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공리주의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위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이 얼마나 많은 양의 쾌락을 산출할까, 내 행동이 얼마나 많은 양과 높은 질의 쾌락을 산출할까를 따져서 선과학을 전하는 공리주의이기 때문이죠. 즉, 행위의 결과로 행위가 많은 양, 높은 질을 배출하는 질을 따져보는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를 합쳐서 행위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큰 감동을 해가지고 공리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공리주의자로 살아야겠다. 근데 공리주의자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나는 절대 공리주의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행위 공리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내가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내 행위가 얼마만큼의 양이나 질을 산출할지 계산을 해보고 행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단적으로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내가 첫 번째 숟가락으로 밥을 뜰 때와 국을 뜰 때 뭐가 더 양적과 질적으로 나은 쾌락일까? 내가 TV를 볼 때 어느 채널을 돌려야 더 양적으로 높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일까? 이런 식으로 매번 행동을 할 때마다 사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양과 질을 계산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 공리주의의 어떤 실현 불가능성 때문에 무엇이 등장하냐면은 규칙 공리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를 비판합니다. 뭐라고요? 행위 공리주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쾌락을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선생님이 이 필기에는 불편이라고 써놨지만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는 어떤 답변을 제시하냐면은 매번 행위를 할 때마다 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을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규칙을 몇 가지 정하자.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규칙은 어떤 규칙이겠습니까? 쾌락을 산출하는 규칙이겠죠. 쾌락을 산출하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한 다음에 매번 행동을 할 때마다 행동의 쾌락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 규칙에 따르기만 하자. 왜 그 규칙에 따르기만 하면 되죠? 애초에 그 규칙은 쾌락을 산출하는 규칙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위할 때마다 따지기보다는 행위를 산출한다 라고 보장되어 있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규칙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선과 악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공리주의는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선한 행동이다, 선하지 않은 행동이다 라는 것을요. 자, 이렇게 하면 공리주의가 끝났는데, 자, 공리주의 조금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기를 알겠지만 프린트로 적어줄게요. 자,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일단 행위의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가 선해야 선한 행동이 돼요. 자,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공리주의에서 무엇을 뜻하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선생님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단어 뜻하다 유심히 보시고 지나가셔야 되는 게, 요 행복이란 단어는 공리주의자들의 용어에 따라서 쾌락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쾌락을 느끼는 행위, 다수가 행복을 느끼는 행위, 공리주의 같은 말로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어에도 편견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란 단어에는 별로 안 좋은 편견은 없지만 쾌락은 왠지 뭔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리주의에 행복이란 말 대신에 쾌락이 나오면은 살짝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유용함, 유용성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대다수가 최대한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최대다수가 최대한으로 유용한 행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용성이라는 단어라든지 최대 행복, 쾌락, 이런 단어들은 공리주의의 키워드로 여러분이 삼으셔도 되는 정도의 단어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리주의는 결과가 선해야 선한 행동이고, 그 선함이라는 것은 최대한 행복, 쾌락, 유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공리주의는 내 행동의 결과가 최대한의 행복을 가지고 온다면은 쾌락이나 유용함, 선한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낙태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원치 않게 어떤 범죄의 희생으로 인해 임신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지금 임신되어서 이 아이를 낳았다고는 산모도 너무 힘들어지고 아이도 불행할 것이고 산모의 가족들도 불행해져요. 근데 이 아이를 낙태한다면은 낙태되는 한 생명은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겠지만 산모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행복해지겠죠. 낙태를 하기 전보다는. 그런 경우에 공리주의는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태아의 생명을 희생해서 다수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혹은 다수가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이 경우에 쾌락은 어떤 행위다? 선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여러분 실제로 공리주의의 이런 자잘한 단어들이나 이런 걸 묻는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특정 상황을 던져두고 그 상황에서 공리주의가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거를 질문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어떤 이론인지 꼭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에는 종류가 있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행위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는 다시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행위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규칙 공리주의가 있었다라는 것.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납니다. 쉽죠? 네, 쉽고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의무론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